예,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안건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취임식 갖고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항상 새롭게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오늘 습관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가 경제가 빨간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상시대 대응 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이야기해오고 이렇게 다뤄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삼고라 그래서 물가, 금리, 환율 모두 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정세도 아주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교란 상태에 있고, 네. 거기다가 무역 적자,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가 지금 수십 년 만에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일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퍼펙트 스톰인데, 네. 어제 하루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나라,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실은 정말 척박합니다. 그래서 다만 어제 이제 당선 대통령의 말씀 중에 그 자유는 성자 독식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성자 독식의 사이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자유는 성자 독식이 아니고 이 자유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유에 대한 강조가 자칫도 오해되고 의곡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유란 것은 성자 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을 위해서는 이 공평한 접근 기회,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도 강조한 점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의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취임사에서 빠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원래가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의 통자가 통합의 통자입니다. 대통령의 기본 임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과 새로운 경제적 그리고 성장을 통한 이런 자유의 확대, 또 자유야말로 가장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현실의 파고과 또 현실의 이 벽이 지금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이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바로 아주 담대한 큰 취임사를 밝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당장 경제 현실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국정에 밀어닥칠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나 안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겼는데요. 이제 용산 시대가 개막을 했지만은 여전히 일각에서는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이 이를 설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용산에 대해서는 첫 걱정이 이제 안보가 그러되면은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첫 집무 시작을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상황실에서 한 것이죠. 사실 국방의 어떤 허브 중심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이기 때문에 그 과거 청와대 상황실은 이 국방부의 허브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처음부터 차질 없이 완전하게 그 국방 태세를 갖추면서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이미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마산입니다만 벌써 마산에서도 수많은 단체 우리 또 상인회 이런 데서 청와대 방문을 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용산 시대라는 것은 어쨌거나 당초 역대 정부가 약속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처음에는 광화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광화문으로 나올 경우에 인근의 통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제 용산을 택했고, 용산에 마치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거기에 공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과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국민들과 가까이 하고 약속했던 대로 언론과 더욱 소통하고 국민과 자주 만날 것인가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더 이상 논란을 하기에는 네. 이미 상황이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 기회를 좀 더 많이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네네. 오늘 첫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네네. 차등 지급 때문에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물론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것도 재정 네. 건전성 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서로 상충돼 보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차등 지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게 주고 많게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이 기본에서 그걸 차등 지급하겠다는 그런 지인데 그건 장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차등 지급을 했고 실제로 손실 보상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정도로 됐습니다. 그 근거는 과세 자료가 있었거든요. 어느 해 네. 과세를 많이 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는데 매출과 세금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이제 정부가 그 손실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영세 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매출로 가지고 손실을 그리고 세금으로 손실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으니까 영업 제한으로 더구나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고 또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말 손실 보상의 취지가 살려줄 수 있도록 또 보완책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재정 여력인데 네. 지금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매일 2천억씩 가까이 국가 부채를 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지금 400조가 늘은 셈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는 1,000조가 넘은 국가 부채를 더 늘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이제 기재부 부총리는 세출 조정, 저희가 줄곧 강조한 세출 조정.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이 한 608조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상당히 썼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요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40조라고 한다면은 그 전체 예산의 한 5%씩을 각 부처에서 세출 조정을 해서 긴급 순서를 조정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재원을 추가 부채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도 지금 어려울 경우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또 부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부채보다 기금 같은 걸 통해서 아마 해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너무 정부 부채를 늘리기에는 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물론 난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난 2월달에 예산결산위원회 제7위에 대해서 올해 그 무디스하고 S&P의 국가 신용 등급을 걱정할 정도로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IMF를 보더라도 선진국 중에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많이 늘릴 수 없지만 세출 조정이라든가 또 기금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세출 조정 또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네네. 다 마련하겠다. 뭐 그런 얘기신데요.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더 내면 금리가 또 뜁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악순환이거든요. 결국 몇백만 원의 그 지원금을 줘놓고 각 가계 부채가 엄청난데 금리가 올라 버리면 그만큼 또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금리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 상황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인사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죠. 김성회 씨 SNS를 통해서 동성애 혐오 또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입니다. 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부적절한 은사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분이 지금 그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그 약간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또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깨끗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도 위기고 사과와 반성으로 다 충분할까요? 그걸 지켜봐야겠죠. 지금 예. 이 문제는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 지금 청와대 비서관까지 보면 40명 가량 인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총리가 인준이 안 되어서 정부가 제대로 출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단호하게 기준을 세우고 또 본인의 반성과 사과 정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1호 안건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자, 민주당이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한동훈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총리 인준과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네네. 측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측의 요구도 들여다보고 또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별도의 권한이 있고 서로의 이제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지금 총리 후보자, 사실 총리 후보자는 이분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만한 이 엄청난 통상 환경의 변화, 또 국제 경제, 국내외 경제 상황, 안보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과거에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특히 FTA를 함께 추진해오고 또 통상과 무역 쪽으로 이 굉장히 공직을 쌓아온 이분들이 제일 적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고 해서 네. 사실 저희들은 초당파적 인사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 위기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총리 후보자로 이제 발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번에 청문을 하면서 2007년에 이미 여야가 다 검증을 해서 80%에 가까운 인준 찬성 비율로 찬성했던 총리로 인준했던 분을 네. 다시 2007년 이전 자료로 공격한다는 건 참 좀 부당하다, 너무 정략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이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세간의 분석은 사실은 장관은 국회가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수십 명의 장관을 장관 임명에 양관이 반대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요. 그것은 행정부의 일종의 그 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총리는 국회에 표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 표기를 거쳐야 되는 총리 인준을 늦춤으로써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낙마 여부를 민주당이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그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략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부적절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발언도 있고 맞습니다. 제고해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총리는 총리대로 하고 장관은 청문 보고서에서 단호하게 부적격 이유를 밝히고 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제출하면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청문 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고 이 논란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쟁점이 좀 흐릿해서 생각하는데 아무튼 개별 장관의 문제는 개별 장관의 문제에 대한 저희들 당의 또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그러나 총리는 총리로서 별도로 그건 국회가 정말 표기를 해서 이분이 초당파적으로 전국을 정말 협치를 이끌만하게 적당한 분이냐. 그리고 이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여러 내부 외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책임 총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것을 오히려 따져서 그분만을 직부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와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자 장관 후보에 대한 적분 각자 평가를 좀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